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급격한 정세 변화가 아직까지는 수출과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 그리고 금융 등 주요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진출 기업 주재원들은 43명 전원 대피했고 러시아 진출 기업은 기업 활동을 평상시처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브레이커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미국과 유엔, 나토 등은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며 전면 제재를 경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각각 연합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동참, 정파와 지역을 떠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결렬 이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사이엔 거친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의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이 공소장에 오류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검찰은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1년이 지났지만 인근 해역 수산물에선 방사성 물질이 매우 높게 검출됐습니다. 일본은 내년 상반기에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버리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를 승인한 지 몇 시간이 안 돼서 탱크 등을 동원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와 국경 지역에서는 미사일 공격에 의한 폭발음이 들렸고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은 정부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제부를 연결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환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새벽에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들었고요. 지금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진격을 시작했다고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개전 선언 이후 미사일 공격에 이어 러시아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선을 따라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는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탱크 등 각종 군사 장비가 우크라이나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부에서는 벨라루스 국경을 따라 러시아군의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벨라루스의 지원을 받은 러시아군의 포격이 이어지고 있고 국경 수비대도 반격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동부 체르히프에서도 러시아군의 모습이 목격됐다고 국경 수비대가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이 루간스크주 부근에서 정부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우크라이나 반군이 우크라이나 관리 아래에 있던 루간스크주 스차티에 등 두 곳을 장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새벽에 미사일 공격으로 시작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4일 새벽 군사작전 개시를 전격 선언한 직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주요 도시와 국경 경비대를 향해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군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또한 고정밀 무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군사 기반 시설을 정밀 타격 중이라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위협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키예프 인근에서 5 내지 6차례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도 키예프와 키예프 인근 보리스필 국제공항을 포함해 오데사와 하리코프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연기와 함께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에 최대한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는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8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에 앞서서 진행된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 승인, 그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오전 5시 50분 긴급 연설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 군사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군사 행동이 돈바스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개전 선포는 미국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 회의가 열린 직후에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공격과 관련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면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서방 국가에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 개시에 들어가면서 폴란드 국경에서 1시간 떨어진 리비우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보 또는 기차 등으로 이웃나라인 폴란드로 급히 피난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행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임시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폴란드 국경도시 검문소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전쟁이 본격화하는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메디카 국경 검문소는 특징이 바로 도보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까지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지금 전쟁이 발생한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이 길을 따라서 폴란드로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제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포성이 들리고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로이터에 따르면 이곳에서 불과 1시간 거리인 우크라이나 남서부 도시 리비우도 공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만난 리비우 시민은 군용기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다쳤다며 놀라서 아이와 함께 급히 가족이 먼저 피신해 있는 폴란드로 도보로 넘어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면서 폴란드 국경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내려오는 차량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로를 통해 도보로 내려오는 인원도 제법 많고 가족 단위의 피난민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들 근심 어린 어두운 표정에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도 언급을 삼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몇몇 피난민들은 푸틴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서방 국가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일부는 가족이 걱정된다며 오히려 우크라이나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로이터와 워싱턴 포스트 등 국내외 취재진들이 이곳 메디카 검문소로 대거 모여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영공에 대한 비행 금지가 선포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차 등을 이용한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정말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항공사들이 우크라이나 항공을 중단했지만 그동안 꿋꿋하게 우크라이나 항공 운항을 계속 이어왔던 폴란드 로트 항공마저도 잠정 운항을 중단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토가 워낙 넓다 보니까 피난은 주로 비행기로 그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기차편과 육로를 통한 피난 행렬이 몰리고 있습니다. 푸셰미실시 기차역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와 남부 도시인 리비우를 오가는 기차편이 운행 중입니다. 제가 만나본 키예프에서 온 우크라이나인들은 폴란드 땅에 도착하자 안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 침공에 맞서 자국 영토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모여 시민들이 단결하고 있다면서도 평화적인 해결책이 어서 마련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키예프에서 온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situation is very nervous and dangerous, and we arrive because we have the young children. Assemble and fight against Russia. So what do you think? You're ready for that? I think everybody's ready. So my father not scary, my mother is very scary.
네. 우리 교민들도 걱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키예프에서 공관을 임시로 철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에 우리 대사관이 있었는데 지금 스페인, 프랑스 등 다른 나라를 따라서 우리 대사관도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사관 직원들이 이동을 시작해서 남부 도시인 여기서 불과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리비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직 임시대사관에 언제 다시 개관하는지 시간이나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교민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60여 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13곳 정도였는데 주재원 43명은 대피를 완료했습니다. 외교부는 잔류 교민들에게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비교적 안전한 서부 지역, 즉 폴란드 국경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주재 러시아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 전원이 우크라이나를 급히 떠났고 일부 국가 대사관 직원들도 업무를 급히 중단하고 키예프를 떠났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즉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주 폴란드 우리 대사관은 상황이 긴박해졌을 때 국민의 빠른 피난을 위해 폴란드 국경 수비대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고 여권과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이런 두 가지 서류만 있으면 우리 국민이 육로로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이곳 메디카 검문소로 우리 교민 5명이 폴란드에 입국했고 지난 16일에는 코르초바 검문소를 통해 교민 1명이 입국하는 등 모두 6명의 우리 교민이 폴란드에 육로로 입국했습니다. 임훈민 주 폴란드 대사는 수도 키예프가 공격받으면 서부 폴란드 국경으로 피난민이 더 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국경을 넘을 때 문제가 생기면 폴란드 푸셰미실 주재 임시사무소에서 즉시 출동하기로 했고 피난민 숙소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행선지 이런 것들을 정하지 못하고 급히 대피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우리 한국 교민들이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브로츠와프라는 그 시내에 그 대규모 한인 민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폴란드 대사관은 또 국경에서 피난민 수용시설이 있는 브로츠와프로 가는 버스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오는 길에 많은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피난민들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피난민들 중에 저희에게 전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제 기억이 남는 것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서 이번 사태가 빨리 정리돼서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폴란드 국경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직후에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계속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푸틴 대통령의 노골적인 침략을 분명하게 비판하고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들과 화상회담을 간 뒤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은 러시아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유엔에서는 특별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로 세계가 위험한 순간에 처했다고 규정했는데요. 유엔 총회에서 나온 세계 여론, 송태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연이어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전날 푸틴 대통령이 파견하는 병력은 결코 평화 유지군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총회 연설을 통해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 meet in the face of the most serious global peace and security crisis in recent years, and certainly in my time as Secretary General. Our world is facing a moment of peril. I truly hoped it would not come.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러시아에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안보 시스템이 완전히 파탄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No one will be able to sit out this crisis if President Putin decides that he can move forward with his aggression against Ukraine. Your governments and your people will face painful consequences together with our government
and our people. 폴란드와 그루지아 등 러시아 주변국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우려했습니다. 반면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정부는 돈바스 지역 400만 주민의 생존권을 외면할 수 없어 조치에 나선 것이라면서 오히려 구테우스 사무총장을 편파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서방국들은 러시아 제재에 즉각 동참하자며 회원국들을 독려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국가의 영토 주권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재의 우크라이나 상황은 복잡한 역사적, 현실적 맥락 속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당사국들의 자제와 추가 행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무력 침공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과 보조를 맞춰 반도체 등 수출 통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을 공격한 데 대해 무고한 인명피해를 이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 국제사회의 경고와 외교적 노력에도 무력 침공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과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을 우려해 그동안 제재 동참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면서 제재 동참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게 재외 국민의 안전 확보, 경제와 기업에 대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상황점검회의와 NSC 상임위 회의를 잇따라 열어 교민과 기업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미국 등 우방국들과 보조를 맞춰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수출 통제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코스피가 2.6%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자재 수급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긴장 고조가 국내 주식시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급락한 겁니다. 코스피는 장중한 때 2.7% 넘게 떨어진 뒤 2648.8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보다 2.6% 떨어진 수치입니다. 개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지난달 27일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0.88%, 10원 넘게 오른 1,202.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긴장이 완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모두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전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는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 상승, 주식시장 급락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길어지면 원자재 수급난과 수출 제한, 유가 급등 등으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길어지면 부품 수급이나 비용 관련 문제가 커질 수 있고 무역 제재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담 창구를 개설해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취급 제품이 수출 통제 품목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13개사의 주재원 43명을 모두 대피시킨 데 이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업계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0년 만에 3%대로 전망하면서 기준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예상돼 올 한 해 물가 상승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대폭 올려 물가 상승에 대한 높은 우려를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11월에만 해도 2.0%로 전망했는데 1.1%포인트나 올린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글로벌 공급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상승 압력도 확대되면서 금년 중 상승률은 지난해 연간 상승률 2.5%를 상당폭 웃도는 3.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은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대로 전망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최근 글로벌 병목 현상과 함께 날로 악화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1.25%인 기준금리의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또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여건의 변화와 그것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가 상승을 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하지만 인플레보다도 실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더 우려되다 보니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서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와 물가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통화 정책을 조정하기로 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충청의 사회 이사방 인사드립니다. 제3의 정치, 제3의 선택이 가능한 그런 정치 체제로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더 나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진정한 정치를 교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당 대통령 후보가 도지사를 하는 곳이라 우리 수원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재명의 민주당 정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겪어보셨죠? 봉제 노동자가 디지털 노동자로만 바뀌었지 오밤중에도 오징어 배가 뜬다는 이 구로동에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1박 2일) 중원 공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처가가 있는 충주를 찾아 큰 절을 올리며 밀착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곧 한반도 평화의 위기 요인으로 꼽힌다며 윤 후보 안보관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충주를 찾은 이재명 후보는 전날에 이어 충청의 사위를 내세우며 유세 포문을 열었습니다. 처가에 사드 같은 걸 둘 수야 있겠느냐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유가 네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윤모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다. 이거는 우리 눈앞에 닥친 바로 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어 배우자 김혜경 씨 부친의 고향인 충주 산청면을 방문했습니다. 법인카드 유형 논란으로 출렁인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김 씨의 깜짝 등장은 없었지만 이 후보는 큰 절에 노래까지 동원하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천등산 박달재를 올가남는 어린이만.
목도리를 건네준 주민을 장모님이라 부르는가 하면 지역 주민들과 즉흥 일문일답 유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셋째씩 낳고 그러면 이거 대학 등록금 이거 다 면제해주고 전부 다 지원금도 많이 올려주고 그러자. 확실하게 국가가 전부 책임지고 셋, 넷 막 낳고 싶게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신을 이서방이라고 부르면서 장인의 고향 충북에서 환대받은 이재명 후보는 이후 강원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안보에 민감한 지역인 만큼 평화 메시지는 물론이고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과 편가르기 정치 공세까지 총동원해 견제의 날을 바짝 세웠습니다. 분열을 얘기하고 정치 보복을 얘기하고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지역 갈등 부추기고 남녀 갈등 부추기고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노무현과 김대중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충청의 균형 발전과 농촌 기본소득, 강원 지역을 탄소 중립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지역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며 정권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유전자를 물려받은 민주당과는 다르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사를 지낸 경기도 수원 팔달문 앞 시장 골목이 국민의힘의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청중 앞에 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또다시 대장동 의혹을 꺼내들며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이 8,500억 김만배 일당 몇 사람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고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많은 공범들이 갈라먹었을까요? 이런 사람이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한물간 좌파 사회혁명 이론에 빠진 운동권 세력이 끼리끼리 부패했다며 민주당과 정부도 정조준했습니다. 반복된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면서 20차례 넘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정부 탓에 서민만 피해를 봤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연장밖에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정책들이 서민에게, 취약계층에게 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민주당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정당 맞습니까? 대선이 10일여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고향을 찾은 윤석열 후보는 적극적인 공세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로들과 정권 교체 결의대회를 열고 정파를 넘어선 국민 통합을 거듭 강조한 뒤 DJ와 노무현의 DNA를 가진 민주당도 찬란한 전통을 가졌다고 치켜세우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이 주역들은 이건 과거에 이런 멋진 찬란한 전통을 지닌 그런 민주당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 50조 원과 세대가 공평한 연금 개혁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공개한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게 다당제 연합 정치를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선거제도 개혁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일단 시큰둥한 반응이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고육지책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통합 정치를 거듭 강조하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지대 후보들을 향해 보다 적극적으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깨고 잘하기 경쟁을 해보자며 다당제 연합 정치를 위한 공동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제3의 정치, 제3의 선택이 가능한 그런 정치 체제로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더 나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진정한 정치를 교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발맞춰 민주당은 그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개헌을 제시했습니다. 3지대 정당들의 수건이었던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정부, 다당제 국민통합국회, 본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국민 통합 정치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막바지에 날아온 연대 제안을 두고 당사자들은 진정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부터 보냈습니다. 민주당의 제안 직후 취재진과 만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치개혁은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해왔던 이야기라며 말보다는 실천이 먼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동안에 이행하지 않으신 거, 또 정치개혁 선거법 바꿔놓고 배신한 거,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활용하지 말고.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역시 문제는 진정성과 실천에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 전략만 고민하는 양치기 소년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대 제안을 두고 진정성 없는 계약쇼이자 선거용 구육지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초박빙 판세를 깨기 위해 민주당은 연합전선 구축이란 막판 승부수를 던졌지만 당사자들의 싸늘한 반응 속에 그 효과는 미지수로 남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대선을 이제 13일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다시 초접전을 벌이면서 막판 단일화 담판이 여전히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때문에 국민의당과 거친 설전을 벌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 당내에서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대선까지 이제 10여일,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과 22일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8.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39%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뤄진 리얼미터나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작은 변수에도 결과가 바뀔 여지가 있는 겁니다. 특히 야권 후보 단일화가 결렬된 이후 지지율 격차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단일화를 그냥 넘겨보낼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본부장은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 사이 오간 설전을 의식한 듯 자제령을 내리며 관계 수습에 나섰습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당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 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입니다. 당사자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렬 선언을 한 겁니다.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직접 만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민주당도 3지대 후보들에게 연대의 손짓을 보내는 만큼 국민의힘도 어떤 식으로든 다시 접촉을 시작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막바지에 이른 대선 전국, 양강 후보가 접전을 벌이면서 어느 쪽도 단일화의 끈을 놓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단일화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국 치열한 명분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청년들 가슴에 상처 주지 마십시오. 사진의 청년들은 무슨 사연으로 이런 현수막을 들고 나왔을까요? 발단은 지난 1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올해 생애 처음으로 유권자가 된 청년들이 땅끝마을 생애 첫 유권자 연합을 만들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행사에는 윤영일 전 국회의원 등의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석했고 윤 후보의 지지 선언과 함께 국민의힘 입당식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유권자 연합의 청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기회가 공정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는데요. 이 청년들이 돌연 어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은 윤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자리인 줄도 모르고 그저 동네 선배가 잠깐 시간이 되냐고 해서 나갔을 뿐이고 국민의힘 관련 일이었다면 애초에 가지 않았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기사에 단체의 대표라고 소개된 장익준 학생을 인터뷰했는데요. 그날 등 떠밀려서 선언문을 읽었더니 난데없이 본인이 대표라고 나오게 됐다며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처음에 막 뭘 읽으라고 시켰는데
선배가 저희 하기 좀 하기 그렇다 이래가지고 선배가 저희한테 야 너희 친구들 중에서 아무나 한 명 이제 좀 고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그 중에서 그냥 제가 등 떠밀려서 그냥 뭐 형 내가 하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무슨 뭐 선거 관련된 일인지도 몰랐고 만약에 뭐 국민의힘 쪽이었다고 하면은 아예 안 갔을 텐데. 언론에 등장한 선언문도 본인이 쓴 게 아니라 그저 준대로 읽었을 뿐이며 자신을 불렀던 선배도 이런 자리인 줄 몰랐다며 나중에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뭐 어디 거기다 이름을 쓴 적도 없고 사인을 한 적도 없고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막 어디 적은 적도 없고 그 선언문도 그냥 제가 뭐 읽어본 적도 없고 제가 쓴 적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준대로만 그냥 그대로 읽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 글 적은 것처럼 막 거기서 언론 나오고 그 선배도 정확하게 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뭐 지지하는 일이다 이런 거였으면은 뭐 그 선배도 안 갔을 텐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돼서 그 기사가 처음 나오고 그 선배한테 전화 와서 이렇게 자기도 커질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청년들은 생애 첫 대통령 선거에서 어른들에게 이용을 당해 억울한 마음에 해남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생애 첫 선거를 남들보다 혹독하게 치르게 된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입니다.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러온 세계 경제 혼란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오늘 여야가 함께 국민통합정치개혁안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통합정부로 나아가자.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안을 내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권당의 독주, 야당의 발목 잡기, 소수 정당의 한계 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 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전을 펼치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13일을 남겨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죠. 이 어떤 배경일까요? 유권자들의 화난 마음을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레이밍 이론으로 얘기하면은 네. 정권 교체 프레임을 정치 교체 프레임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이 됐다. 이런 야권의 공세가 굉장히 거셌고요. 180석 정당, 거대 여당이 만들어져서 입법 독주를 했다. 이런 비판도 적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론들을 한 50% 정도는 나오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난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난 마음들을 풀어주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바로 이제 통합의 메시지, 화합의 메시지 이런 것들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양쪽으로 진영에 결집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부동층 그리고 중도층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민주당이 뭔가 좀 다시 한번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되든 안 되든 간에 성의는 보인 것처럼 이미지가 남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선거 막판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진정성 있는 모습, 절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하면 그 마음이 와닿는 것처럼 저렇게 절박하구나. 뭔가 지금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좀 바뀌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받길 원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야당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야당의 입장을 한번 좀 하나씩 들어보죠. 예. 민주당에서 한 게 이제 다당제를 보장하는 선거 제도를 개혁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제 안 후보님이 평소 얘기하시던 정치 교체랑 생각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좀 생각 어떠실지.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안 한 것이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도모해 주시는데 더 많은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앞두고 이 다른 정당을 꿰기 위해서 혹은 또 어떤 표를 의식해서 당장 그 며칠 안 남은 선거에 표를 의식해서 그런 제도를 던지는 그거는 중진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거를 왜 그렇게 대선임박해서 하시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거의 개헌이 가능한 정도의 의석수를 가진 정당에서 그걸 좀 충분히 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진작에 얘기를 했으면은 아마 협의가 더 쉬웠을 텐데. 네. 뭐 하고 싶으면 하시든지 이런 반응이고 아마 심상정 후보는 옛날에 정치개혁안 내놓으면서 함께 뭔가를 해보자 그래놓고 자기네가 안 했지 뭐라고 하는 태도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건 뭐 선거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떠먹을 수 없는 꿀단지다. 예. 이겁니다. 꿀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꿀단지 있으면은 가서 막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스푼 떠먹으려고 가면 이미 유혹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정치개혁과 관련된 화두를 던지잖아요. 화두만 던졌을 뿐인데 지금 야권이 와글와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길어지면 끌려가는 겁니다. 예. 근데 야권 입장에서 바라볼 때 특히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 달콤한 꿀이잖아요. 예.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죠. 도입하거나 결선 투표제 도입, 다당제 정착하도록 하겠다,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꿀단지를 떠먹는 순간 민주당의 페이스에 말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당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떠먹고 싶지만 떠먹을 수 없고 거리 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하. 자, 야권에서는 아직도 단일화 불씨가 꺼졌느니 안 꺼졌느니 갖고 이제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권영석 선대본부장은 아직 안 꺼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너무 앞서가면서 다 불씨를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경고도 살짝 그러니까 톤은 낮지만 경고성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던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이 최우선으로 해서 더 이상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당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 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경선을 받는다면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렬 선언을 한 겁니다. 권영세 본부장은 당대표를 비롯해서라고 앞에 딱 아예 못을 박았고 안철수 대표는 시간 다 지났다고 손을 그었는데요. 예, 완전히.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는 끝났는데 흥정은 계속 붙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희망과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유권자들한테 특히 지지자들한테 계속 뭔가 희망과 기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 유권자나 아니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 진행되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단일화 깨졌다. 네. 단일화 내가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안 받았다. 윤석열 후보가 나한테 연락 한 번 안 하더라. 뒤끝이 너무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단일화에 대한 불씨도 계속 살리면서 단일화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 특히 지지자들 입장에서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 하나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단일화 불씨를 계속 살려가면서 단일화가 끝까지 될 듯 말 듯 하더라도 계속 되는 것처럼 보여줘야 그래야 지지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계속 지지할 수 있는 이런 게 된다.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 주말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만날 수 있다는 얘기는 자꾸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구상했던 윤석열 차에서 두 사람이 같이 나란히 내리면서 여수에 도착하는 그게 여수가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 펼쳐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희망, 기대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거는 뭘까요? 그것도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 과정에 있었던 얘기가 다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 공개가 된 발단, 단일화가 깨진 발단은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단일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의지를 얘기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고, 둘째로는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를 사실상 못하도록 막았다. 이 책임론의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세차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조롱하는 듯한 그런 태도나 아니면 글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배신자 프레임이나 이 국민의힘 쪽에 나랑 같이 얘기했는데 안철수 후보 그냥 사퇴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배신자가 누구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이태규 본부장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태규 본부장 입장에서는 내가 지목된 상황이니까 나 배신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기하고 통합 제안은 당신이 먼저 했잖아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막 시끌시끌 해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아까 권영세 본부장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맥락의 얘기일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그 대선 국면에서 후보의 미리 동의나 아니면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대표가 먼저 가서 당대당 통합을 얘기하고 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단일화가 깨져버렸어. 그 사이에 상대편 단일화 협상 당사자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로 보여서 반발해가지고 결국 깨진 거 아니야? 이준석 대표한테 모든 책임이 지금 돌아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일정 중단하고 지금 이제 직거 상태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어찌 보면 단일화 결렬의 책임을 다시 국민의당 쪽에 돌리려고 하는 전략이다. 그런 걸 보면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젊은데 좀 안 좋게 말하면 달고 달았고 좀 좋게 말하면 노예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 이게 서병수 의원 쪽에서 얘기가 흘러나온 모양인데 언제 한번 봅시다. 네, 그럽시다 정도에서 끝난 것 같은데 주말에 만나는 것처럼 얘기는 또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연인 관계로 따지면 스토킹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만난다고 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겠다고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나는 이미 단일화 시간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단일화 제안도 안철수 후보가 던졌어요. 단일화 결렬 선언도 안철수 후보가 했어요. 그 사이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면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대선에서 패배한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한테 책임론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단일화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 뭐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 단일화 제안을 걷어찬 모양새가 돼버린 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단일화 책임론을 두고 아마 거센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선뜻 응할 수가 없는 것이 자신이 제안했던 단일화가 깨져버렸는데 다시 달려가가지고 또 단일화하는 모양새를 또 보여요. 안철수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지 않는 한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철수 후보라고 하는 존재감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이제 거래는 끝났다. 단일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단일화에 관심을 보이는 즉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꿀단지 얘기했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안철수 후보는 최소한 10% 이상은 지지율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뭐 그 선거 자금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마찬가지인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안 올라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단일화에 관심을 보이면서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는 안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은 선거관리위원회 두 번째 이제 TV 토론이 열리게 됩니다. 권력구조 개편,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다시 맞붙게 되는데 어떤 주제가 가장 첨예할까요? 아무래도 외교 안보 문제가 좀 첨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책임론을 떠넘기는 공방이 좀 벌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TV 토론을 앞둔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정치 개혁 화두를 확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TV 토론에 응할 때 이재명 후보는 다른 후보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말하는 정치 그 개혁 방안, 개헌 방안,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결선 투표제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네. 그거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그 논의에 딸려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서로 간에 후보 간에 가장 좀 선명하게 대립하는 모습들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후보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뭔가 입장들을 갖다 보나마나 서로 묻고 토론하고 따지게 되겠죠. 네,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전쟁, 위기 이런 상황일 때 지도자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무튼 우리나라는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게 지도자의 입장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 안정감을 줘야죠, 거꾸로. 그러니까 어떤 전쟁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그걸 국민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경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더 튼튼하게 안보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모든 후보가 다 동일하게 얘기할 거라고 봐요. 한번 후보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네. 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역 분쟁을 넘어서서 새로운 냉전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전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밥입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안보 대통령,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이 돼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를 들어봤고 윤석열 후보는 SNS를 통해서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안보의 중요성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합니다. 내일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재명 후보와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겠죠. 오늘 이재명 후보가 긴급 안보회의 열어서 일단 이제 안정감이 있는 모습들을 보이려고 노력했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뭐 강한 안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공통적인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기에서 아마 확연하게 후보들의 입장이 갈릴 거라고 보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강한 안보 얘기하겠죠.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드 배치, 선제 타격론, 그리고 비핵화 대화는 대화 전에 비핵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이려고 노력할 거고 특히 북중러에 대립되는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겠다. 이런 점들을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후보도 역시 뭐 예외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한반도의 운명을 우크라이나처럼 강대국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점들을 저는 강조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때 보면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외국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꼴이 됐잖아요. 그렇죠.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선택권이 없어요. 한반도 문제에서도 만약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아무런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보이고요. 대신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반도 운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결정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평화와 대화, 튼튼한 안보 속에서 평화와 대화를 하는 방안을 계속 강조하지 않을까 싶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양쪽으로 비판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심상정 후보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추가 의혹에 대해서 공소장에 오류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윤 후보 측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권오수 회장과 이른바 선수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는 범죄 일람표가 첨부됐습니다. 주가 조작의 일시와 방법, 거래 금액, 계좌번호와 주인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이름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주가 조작엔 91명이 소유한 157개 계좌가 동원됐는데 김 씨의 계좌 5개도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윤 후보 측이 앞서 공개한 계좌 1개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계좌가 4개나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또 계좌 개수나 거래 금액 자체가 손으로 꼽을 만큼 많고 권오수 회장 권유로 5억 원 가까이 직접 주식까지 샀다는 점에서 김 씨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윤 후보 측은 2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 범죄 일람표의 오류를 명백하게 확인했다면서 관련 보도가 모두 오보라고 규정한 겁니다. 먼저 윤 후보 측은 부인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점 단말기를 통해 직접 주식을 거래한 계좌가 주가 조작 선수에게 빌려준 것으로 잘못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계좌 5개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증권사를 옮겨가면서 계좌 1개를 사용한 것이 전부라는 해명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범죄 일람표까지 제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그 자체로 피의사실 공표이자 선거 개입이라면서 책임지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범죄 일람표 중 주식 거래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물론 김건희 씨 소유의 계좌 여러 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을 검찰이 사실상 정면으로 반박한 셈인데다 일부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가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 과열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대선의 막판 변수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공보물을 둘러싼 소명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장유미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이제 정황 증거들로 봐서는 주가 조작의 다른 계좌들이 더 있더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까지 내놨던 주장의 핵심은 2010년 1월부터 한 5월경까지 신한증권 계좌만 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해서 손해만 봤기 때문에 그 구체적 액수까지 적시를 했었는데요. 4천만 원 손해를 봐서 바로 손절을 하고 나왔다라는 게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예. 어떤 취재랑 보도의 추가 내용을 짚어보면 이 신한 계좌 이외에도 추가로 4개 계좌가 더 주가 조작 혐의에 동원됐다라는 그런 근거들이 나왔다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지금 신한 계좌뿐만 아니라 미래에셋 계좌와 DS증권 계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주식 공모를 그 주식 주가 조작을 한 일당에게 뭔가 넘겨줬다라는 게 공소장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증권, 대신증권 계좌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계좌 주인이 그러니까 명의인인 김건희 씨가 운영을 했는데 이 또한 뭔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계좌로 공소장에 특정이 됐다라는 의혹이 추가로 나온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검찰의 일단 공소장에 범죄 일람표가 이렇게 유출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하면서도 이거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네. 거 아니냐라고 공격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범죄 일람표에 적시된 내용들에 일단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관련 규정에 기소 전에 수사 과정을 외부에 유출시켰을 때 처벌하도록 명문상 돼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라는 그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알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밀 누설죄 이야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공소장이 완전 통으로 한 일간지에 넘어가기도 했었죠. 그때도 재판 이후에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밀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라는 게 또 국민의힘 측의 어떤 논리 체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본다면 그리고 이 명문상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면 피의사실 공표 내지를 기밀 누설로 평가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국민의힘 측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공소장과 관련해서 의혹 제기를 나오는 부분을 보면 실제로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상당히 다르더라. 예. 그렇다면 공소장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게 바로 미래에셋 계좌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틀리다는 또 반박 성명 내지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미래에셋 대우 그 계좌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 윤석열 후보 측은 김건희 씨가 직접 운영했다. 네. 그다음에 모든 거래를 직접 하는데 그 대신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넣고 처리를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슨 조작이 있겠느냐. 주가 조작은 없다. 근데 전화만 한 건 아니다, 거래가. 이 얘기도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면서 나온 설명이었는데요. 예. 이 설명이 나온 직후에 또 해당 언론사가 반박하는 자료를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짚어보자면 지금 공소장에 미래에셋 김건희 명의의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조작 일당에게 넘겼다라고 기재돼 있다는 게 뉴스타파의 최초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선 아니다. 이 부분은 김건희 씨가 실제로 본인이 직접 계좌 운영을 했고 이 계좌를 운영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전화로 이 매도를 내거나 이 매수 같은 지시를 해서 이 계좌를 운영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바로 후속 보도로 실제로는 홈트레이딩 방식으로 김건희 씨가 운영을 했다. 그렇다면 이 계좌를 운영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지금 공소장에 나온 사실관계와는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반박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또 이 부분이 중요한 건 그렇다면 홈트레이딩 방식은 이 명의인이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직접 했다라는 미래에셋 계좌 같은 경우에도 이 주식을 그 주가를 조작하는데 좀 이용됐다는 계좌로 특정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김건희 씨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국민의힘 측에서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맨 처음에 해명했던 하나의 증권 계좌가 있었고 그것이 잠깐 맡겼다가 손해보고 다 털어버렸다라고 해서 거기서는 엄청나게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갖고 있는 계좌를 다 보여주고 거래 내역을 갖다가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상 국민의힘 측 입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입장으로서는 이 의혹을 받고 있는 계좌를 전체 언론에 공개를 한다면 사실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가장 간이한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 중에서도 이 처음에 의혹을 샀던 신한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여러 거래 내역이 오히려 언론에 노출됐을 때 추가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기는 사실상 윤석열 후보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논란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2002년에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원회라는 게 꾸려지고 이재명 후보가 집행위원장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후보랑 KBS PD가 함께 당시에 다른 어떤 성남시장한테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걸어서 이것저것 캐묻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공보물은 이걸 그대로 싣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대로 적었으면 되는 건데. 예, 전가 기록은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기재해야 되고 예. 다만 이 전과와 관련해서 후보가 소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냐면 2003년도 7월 1일자로 벌금 150만 원형이 확정이 되는데 예. 그때의 죄명이 검사를 사칭했다는 공무원을 사칭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면 이 전과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해명 내용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사칭한 건 아니고 사칭을 했다라고 지목된 주체는 그 해당 내용을 취재했던 PD였다. 예. 그리고 본인은 그 옆에서 취재하는 과정을 도우면서 해당 PD가 도움을 요청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주인 검사, 아무개 검사라고 하면 취재가 좀 용이할 것이다라고 뭐 이른바 가이드 라인을 주고 또 하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었던 것에 불과하다라는 소명서 내용을 적은 것이 이게 관련해서 유죄를 받은 판결의 내용과 상이한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야권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예. 자, 검사인데 이 검사 이름을 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쪽에서 아마 넘어갈 거다 이렇게 옆에서 도움을 줬다는 건데 근데 그때 함께 유죄를 받았던 그 PD는 직접 나서서 아니다
이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전에 뭐 공모 관계가 일단 인정되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서는 공모 관계라는 건 비교적 이 판례상 좀 폭넓게 인정되긴 합니다. 기능적 행위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PD가 다시 해명하는. 본인이 연락을 가지고 약 2달에 걸쳐서 최전반에 걸쳐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진행된 사건인데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핵심적으로 질문해야 될 거를 하지 못한 경우에 이재명 씨가 답변을 적어주거나 어떤 경우는 잘 됐다고 수정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판결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공보물의 전과에 대해서 소명을 조악했는데 법원의 판결하고 달라지 계속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공모관계라는 건 비교적 좀 폭넓게 인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사칭의 주체가 된 건 아니지만 이게 좀 다소 취재를 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이유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라는 해명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이 해당 PD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모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상 또 처벌을 받을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기재된 사실관계라는 게 이 사실관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취지냐면 최근에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부적절한 특활비를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도 한 소부는 이런 사실관계 자체가 없다, 이런 모임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대법원의 부에서는 이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이 모임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법원에서 상이한 판단이 나온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바로 진리다 진실이다 이렇게 평가받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토론회나 기타 등등의 어떤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 정과와 관련해서 해명을 냈는데 이 부분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가 또 법적인 문제 위에 대두됐을 때 그런 맥락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1년이 지났지만 인근 지역 수산물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4배, 일부 농산물은 9배나 높게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문제가 없다며 내년 상반기에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는 정화 처리한 뒤 바다로 내보내기 때문에 안전하다. 삼중수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전국 학교에 200만 장 넘게 뿌린 홍보물입니다. 방사선 물질인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자 결국 회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공개된 자료 내용은 달랐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일본 후생노동성의 일본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출 결과를 공개했는데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세슘 검출률이 다른 지역보다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이버섯과 두릅 등 일부 농수산물에서는 기준치보다 각각 9배, 6배 많은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식품 기준치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을 넘게 세슘이 검출되는 품목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일본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에 내년 상반기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일본에 대해 여러 차례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이런 노력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연히 막아야 하고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포기해야 하며 국회는 지난해 6월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오는 4월 오염수 처리 안정성과 관련해 후쿠시마 현지를 답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1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다음 달 정점에 달한 이후 서서히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이틀째 17만 명대 환자가 나왔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도 하루 새 6만 명 넘게 늘어 58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9명 늘어 현재 581명에 달하고 숨진 환자도 하루 만에 82명이나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이 커지면 위중증 사망도 늘 수밖에 없지만 아직 관리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7만을 넘어섰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는 훨씬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피해 규모만 놓고 보면 인구 100만 명당 중증 사망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100만 명당 재원 중환자 수는 9명으로 30명 안팎의 미국, 독일보다 훨씬 적고 일본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100만 명당 148명이라 미국 2,800여 명, 독일 1,400여 명보다 적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코로나19 중증 치명률이 먼저 오미크론 유행을 겪은 나라보다 낮고 의료 대응 여력도 충분하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 맞춰 방역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풍토병이 되는 엔데믹 단계나 코로나19 출구 초입, 일상 회복 재개 등 연일 정부가 내놓은 방역 완화 메시지가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한 거라고 강조한 겁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정치 방역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대선과 연결돼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며 현재 방역은 오미크론에 대응해 이달 초부터 해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정점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으로 예상된다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면 서서히 일상 회복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7살 여아가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수원에서는 7개월, 4개월 된 영아가 병원 문턱을 넘기 전에 잇따라 숨지는 등 셀프 재택치료 사각지대 속에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살 A양. 지난 22일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A양은 지난 17일 PCR 검사를 하고 다음 날 양성 통보를 받은 뒤 재택치료를 해왔습니다. 재택치료 사흘째 가슴과 배에 통증을 느껴 보건소에 알렸고 1시간 반 만에 병상을 찾아 영주 적십자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 치료에도 A양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하루 만에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하면서 그런 기저질환이 없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돼 있더라고요. 신속하게 아주 도에서도 담당 과장이 직접 병상 챙기고 해서 바로 배정받아가지고 소방 119 통해가지고 바로 병원 이송했죠. 수원에서는 생후 4개월 영아가 지난 18일 확진돼 22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18일에도 생후 7개월 아기가 병원 이송 중에 사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폭발적 확산과 함께 백신 대상이 아닌 소아 청소년 감염이 빠르게 늘었고 생명까지 잃는 일이 반복된 겁니다.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에는 현재 예방접종이 대상이 아닙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다 보니 오미크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측면이 지금 확진자 증가세로 좀 귀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영유아는 고열이 지속할 경우 성인보다 위험하고 의사 표현이 서툴러 치료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른바 셀프 재택 치료를 하다 의료진 손길이 닿기 전에 병세가 악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소아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아 전문 응급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폭증에 의료진마저 부족해 어린 생명의 희생을 막을 대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도 시행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다들 국가부채, 특히 외채에 관심이 많으시죠. 빚을 진 것도 있는데 또 우리가
빚을 주고 받을 것도 있는지 그걸 다 같이 계산을 해봐야 우리나라 재정이 얼마나 건전한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보시죠. 자, 우리가 빌려줘서 받을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갚아야 될 거, 여기서 이걸 빼면은 계산이 이렇게 나오죠. 잘 보시면 빌리는 게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게 보이죠. 아마 코로나19 때문일 겁니다. 채권이 늘어난 거는 이 부분에서 늘어난 거는 한국은행이 위험에 대비해서 외환 보유를 늘려놓은 겁니다. 또 수출 수입이 많아지면서 무역 거래가 확 느니까 금융기관의 신용이 늘었기 때문에 채권이 늘었다고 봐야 되고요. 자, 갚아야 될 채무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단기 외채, 장기 외채를 비교해 보시면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맞네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채무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단기 외채 1년 미만짜리는 조금 늘어났고 장기 외채 위주로 늘어났습니다. 자, 정부가 229억 달러, 중앙은행이 197, 은행권이 191. 여기서 정부의 채무가 늘어난 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채권을 더 많이 사들인 겁니다. 투자할 만하다고 해서 투자가 크게 늘은 거죠. 그다음에 이 중앙은행의 채무가 197억 는 것은 IMF의 SDR 배분 때문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SDR 배분. 외환 외 위기 등에 처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통화 바스켓을 갖고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게 바로 기축통화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리 저쪽에 보시면 출자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걸 받는 겁니다. 그런데 IMF가 갑자기 12년 만에 우리나라한테 114억 더 부담을 이제 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IMF의 SDR 114억 달러를 빼면 한국은행 채무는 뭐 크게 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죠. 외채는 증가하는 건 맞다. 증가 속도가 빠른 건 좀 문제가 되고요. 장기 외채 위주로 가는 것도 맞긴 맞다. 아직은 건전한 편이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고 그 증거가 전체 외채 중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외채 얼마나 되는가? 26.4%. 정부 발표는 2015년 이후에 최저입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럼 2014년, 13년, 12년 때는 어땠길래?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으로 단기 외채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장기 외채도 증가 속도가 빠른 거는 그것도 걱정할 겁니다. 장기 외채라고 걱정을 안 하면 안 되죠. 또 단기 외채도 2019년, 2020년에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2021년에 조금 늘어났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 2017년, 2018년 이때 늘어난 거와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확 늘어난 거라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것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채권을 사기 위해서 몰려드는데 역대 최대로 몰려들었다라는 것도 괜찮은 일이고 요 밑에도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자율 높은 데로만 쫓아다니던 약간 투기성이 있는 글로벌 자산 운용이 많이 사들였는데 이제는 안전한 거를 선호하는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국부 펀드들이 대한민국 채권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신용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재정과 금융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점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은 평가가 좋아지는데 외환과 주식시장은 영 평가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리스크가 항상 부담으로 따라다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화의 국제화가 미흡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싱가포르 달러, 홍콩 달러 우리 앞에 열 몇 개가 줄을 쫙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거래량이 좀 적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주식 배당률도 저조하고요. 대주주들이 횡포를 많이 합니다. 소액주주들을 발로 밟아 누르면서 공매도라든가 주가 조작이라든가 분식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예,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